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위준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울러서요, 특별히 이렇게 공휴일 날도 쉬지 못하고 편집을 도와주고 계신 편집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미존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5일 공휴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수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2.99%나 올라고요. 다우존스가 2.8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3.19% 정도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러셀 2000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6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죠. 보시는 것처럼 장의 한 4분의 3까지는 그냥 그랬습니다. 횡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4분의 1 정도를 남기고 한 2시간 정도 남기고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성장주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성적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파이가 오래간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1.56%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디타스가 11.50%, 스타벅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9.83%.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담고 있지 않는 종목이라서 관심 리스트에 넣어놓고 이제 언제 살까 좀 저울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박자 늦은 것 같습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9.49% 올라갔고요. AMD가 어닝 발표 이후에 9.10%, 애쉬가 8.75% 급등했습니다. 로빈후드 7.92%, 에어비앤비 어제 어닝 발표 굉장히 좋았잖아요. 덕분에 7.71% 상승했고요. 인텔리아가 7.57%, SQM이 7.20%, 레모네이드 7.09%, 퍼시픽 바이오가 6.73%, 파이버 5.92%, 로크 5.83%, 크리스퍼가 5.70%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투일리어가 한 5.50%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장 주식들이 한 5% 정도, 4%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오래간만에 좀 봐야겠죠.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다 파란색이죠.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은 메타 플랫폼주고요. 무려 5.37%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4.77%, 애플이 4.10%나 올라갔고요. 구글이 3.76%, 엔비디아가 3.73%, 마이크로소프트 2.91%, 넷플릭스 2.07%, 그리고 아마존이 1.35%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메가테크 기업들도 쭉쭉 올라가는 하루였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서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을 앞두고 한 2시간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시간 전이면 미국 증시가 4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한 2시부터 올라갔다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드에서 FOMC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 2시였습니다. 따라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페드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FOMC 미팅에서 결의된 결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미국의 증시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요, 시킹알파의 기사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부스트했다, 올렸다는 거죠. 키 폴리시 레이트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베이시스 포인트가 0.0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는 0.5%입니다. 0.5%를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번에 0.25%가 아니고 0.5%를 올린 것은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린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죠. 그 누구도 0.25% 올라간다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0.5% 올라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게 올라갔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Federal Funds Target Rate Range가, 그러니까 이제 기준 금리가 이제 0.75에서 1.0%가 됐다라고
된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는요 0.25에서 0.5였잖아요. 0.5%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사이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이 있죠. 이 자산을 보유하면서 이제 시장에 돈을 푼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가 이제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매입해 왔던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 에이전시 대시라든지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는 부동산 담보 증권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드디어 6월 1일부터 줄이기 시작하겠다. 그 얘기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현금을 끌어들이겠다. 이제 자금을 조금씩 회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뻔히 아는 얘기를 그대로 발표하면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번에 시장이 갑자기 급등한 데는 일조한 한 가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드 의장인 포웰 의장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크리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쩌면 뭐 0.75% 정도 급등하는 것이 아닌가. 기준금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페드 의장이 우리는 0.75% 정도 올릴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면서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페드 의장의 이 0.75%는 우리의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요. 이따가 자막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성장 기업들에서 테크 주식들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어닝의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 우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기업들이 어닝 결과를 아침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우버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주가가 4.65%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닝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직접 여러분들께서 우버의 어닝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과연 6.5% 가까이 지금 우버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직접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버의 프레스 릴리즈 Q1이니까 1분기죠. 1분기의 EPS가 마이너스 3.0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컨센서스를 보니까 0.11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물론 예상치도 마이너스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11센트 정도 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적자 폭이 너무나 많이 커진 거죠. 한 주당 3달러가 넘어가는 적자를 만들어내고 만 거잖아요. 자, 좀 이상하죠. 왜냐면 11센트와 3달러는 너무나 차이가 심하잖아요. 자, 그래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텐데 다행히 시킹알파의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넷 로스, 프로핏이 아니고 이제 손실이죠. 손실이 5.9 빌리언이 나왔는데 이 5.9 빌리언을 이제 주식의 수로 나누어서 이게 3달러가 나온 거거든요. 자, 5.9 빌리언이 손실인데 자, 여기에는 5.6 빌리언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우버의 에퀴티 인베스먼트에서 온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손해본 게 5.6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자는 5.9가 아니고요. 0.3이었던 거죠. 0.3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5.6 빌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EPS의 손실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존의 경우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밸류에이션. 따라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냐면 그랩이라든지 오로라 그리고 디디 같은 굉장히 좀 성장 주식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주식들의 주가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올해 들어서. 따라서 주식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서 순손실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구글의 어닝도 그렇고 지금 아마존 거기에 이제 우버까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안 떨어진 주식이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요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게 되기 때문에 현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원래는 상식적으로 좀 맞는 얘기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해야죠.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다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좀 우울한 상태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6.9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137% 성장한 거거든요. 따라서 매출만 보니까 정말 지금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구나. 우버가 정말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무려 800밀리언이나 지금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뭐 시장의 전망치를 뭐 15% 이상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로스 부킹은 뭐냐면 전체 이제 부킹에서 들어온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수수료를 매겨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26.4 빌리언이 전체 그로스 부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year over year, 작년과 대비했을 때 35% 정도 성장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테이크 레이트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테이크 레이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6.9가 지금 우버가 만들어낸 매출이잖아요. 이거를 나눠야겠죠? 전체 26.4로 나누면요, 26.4 테이크 레이트이 나옵니다. 26%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벌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26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onthly active platform consumer.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이 우버라는 플랫폼에 매달 들어오는가를 살펴보니까요. 115M입니다. M은 밀리언이잖아요. 따라서 1억 1,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용자가 지금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2분기의 가이던스를 보니까 그로스 부킹이 28.5에서 29.5라고 써 있죠. 자, 이번 분기에 26.4였기 때문에 다음 분기가 훨씬 더 좋구나. 일단 안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에비타는 플러스입니다. 240밀리언에서 270밀리언 정도. 따라서 뭐 거대한 숫자는 아직 아니지만 에비타는 순이익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인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 투자의 손실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이 137%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버를 뭐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매수해야 되는 것이 더 좀 합당한 선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리스크는 리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프트도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장률을 보시면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버가 137% 성장하는 동안 지금 리프트는 43.8%밖에 성장을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30%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30% 폭락한 데는 물론 이제 성장률이 우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도 굉장히 주주들의 불만을 자아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운전자들, 드라이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우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을 다 리프트에서 뺏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버에서 리프트한테 드라이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아까 굉장히 높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테이크 레이트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프트가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애쉬인데요. 애쉬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주가가 8.75%나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어제 올라갔던 거 다 까먹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닝 결과가 이렇게 시원치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1분기에 갭 EPS가 0.60, 60센트 정도 플러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 정도가 더 나왔다. 따라서 뭐 어닝 결과는 거의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579.27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5.2% 정도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리테일 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애쉬처럼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종목 역시 지금 성장 추세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애쉬는 보통 30%에서 40% 정도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4.56 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성장률은 조금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플러스를 보였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는 넘어섰다는 것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좀 이번 분기의 실적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GMS가 나옵니다. GMS는 뭐냐면요, 이커머스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단계에 있는 거죠. 그로스 머턴자이즈 세일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 이커머스 안에 들어가서 거래되는 모든 이제 판매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판매 금액이 3.3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자, 3.3 빌리언은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3.5% 정도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컨솔리데이트라고 써있죠. 이건 뭐냐면 통합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쉬 같은 경우는 애쉬 말고도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예전에 제가 기업 분석 끝판왕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애쉬는 4가지의 이커머스 기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하나의 모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쉬 안에는 애쉬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버브라는 데가 있는데요. 리버브는 뭐냐면 일종의 악기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세 번째로 엘로7이 있는데, 엘로7은 뭐냐면 브라질판 애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미에 있는 애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디폿이 있는데요. 디폿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이커머스입니다. 이 디폿은 어디에 지금 스페셜하게 좀 짜여져 있냐면, 젊은 세대들이 자신이 입던 옷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커머스거든요. 따라서 중고 의류 전문 이커머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4가지를 합쳐서 애쉬의 매출과 그리고 이제 총 거래 금액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Consolidated GMS라는 것은 이 4개의 플랫폼을 합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3이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플랫폼은 애쉬겠죠. 애쉬의 마켓플레이스는 GMS가 2.8이다. 따라서 3.3에서 2.8은 아직까지 애쉬에 지금 집중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쉬 같은 경우는 2.0% 정도 작년 비해서 오히려 지금 거래 금액이 떨어진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GMS랑 비교를 하면요, 177%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성장률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보이지만, 예전 2019년과 비교하니까 엄청난 괄목상장한 성장을 보인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도 우리가 테이크 레이스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아까 레비뉴가 579.27이었죠. 따라서 579.27을 찍고요. 자, 나누기, 여기 보시면 GMS가 3.3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3,300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요, 자, 테이크 레이시 17.5%입니다. 따라서 애쉬는요, 수수료 같은 것으로 이제 버는 돈이 매출인데, 이 테이크 레이시 17%가 넘어가는 굉장히 좀 건강한 수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는 27.5%가 에비타 마진이 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1년에는요, 한 600 베이시스 포인트가 더 높았다. 600이면 6%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1년 전만 해도 33.5%의 굉장히 높은 에비타 마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1년 만에 6%나 하락을 한 거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배송 비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좀 리테일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요, 8.99%나 떨어졌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이던스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GMS가 2.9에서 3.2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자, 이 수치는 지금 현재 3.3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1분기보다 2분기가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매출도 540에서 590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의 매출이 579였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번 분기보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잘해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컨센서스는 627이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 한참 떨어지는 그런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뭐 리테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요. 지금 애쉬도 그렇고 당분간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까지, 뭐 전쟁도 종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회복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는 이커머스 기업은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투일리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투일리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투일리오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객 관리를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을 클라우드 바탕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 이제 컨택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업에 연락을 하잖아요. 뭐 텍스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챗봇을 통해서도 고객 불만사항 같은 것을 접수를 하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뭐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쪽에서 구축해놓고 여러 기업들의 구독 모델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인 투일리오가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2.91%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5.50 그리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2.91%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좋죠. 아무래도 어닝 결과가 괜찮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일리오의 프레스 릴리즈를 보시면 1분기에 논갭 EPS가 0.00이 나왔습니다. 0.00은요,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죠.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디어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투일리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려고 느낌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예상치는요, 0.21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를 21센트 정도 더 만들어내면서 0.00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논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정되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년 적자 기업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는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875.36 밀리언을 3개월 만에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도 꽤 되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48%가 넘는 굉장한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50% 가까운 성장을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도 11.5 밀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자, 다음은 액티브 커스터머 어카운트의 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일리오 같은 경우는 기업을 대신해서 이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어카운트 수는 소비자의 수가 아니라 기업의 수겠죠. 따라서 투일리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고객사의 수가 26만 8천 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1년 3월 31일에는 23만 5천 개에 불과했거든요. 자, 그 의미는 우리가 좀 성장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268 나누기 235 하시면요 14%입니다. 따라서 1년 만에 14%라는 고객사의 증가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가이던스는 912에서 922 밀리언 정도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분기에 875에 비해서 현저하게 계속해서 추세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의 전망치 917을 넘어설 가능성도 엿보이는 거죠. 자, 이번엔 EPS인데요.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논갭인데도 마이너스 0.23 에서 마이너스 0.20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0.13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조금은 비용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를 좀 주주 입장에서는 바람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분기의 발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더욱이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좀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종목의 어닝 결과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인데요. 뭐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시장 중에 6.73% 주가 올라갔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하고 2% 가까이 추가적인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는요. 유전자 관련 기업이죠. DNA 시퀀싱을 하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닝 결과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의 규모도 굉장히 작거든요. 뭐 그래도 그냥 잠깐 참고로 보시죠. Q1 갭 EPS가 마이너스 0.37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 5센트 정도가 덜 나온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32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적자폭이 커졌다. 뭐 좋지 않죠.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33.17 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14.4
0.4%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0.35 밀리언 정도 더 나왔다. 0.35 밀리언이면 뭐 35만 달러 정도 더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결과가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퍼시픽 바이오가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내용을 통해서 AMD의 어닝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9%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닝 실적 말고 어닝콜 도중에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의 어닝콜에서 CEO인 리사 수가 어떠한 정보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자, Advanced Micro Devices, 줄여서 AMD죠. AMD의 Chief Executive CEO인 리사 수가요, 화요일 날 어닝콜 도중에 한 얘기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일링스를 이번에 인수를 했잖아요. 이 자일링스 인수를 완수한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있는데 펜산도라는 새로운 종목을 인수하게 돼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칩메이커, 즉 AMD는요, 이제 굉장히 중대한 인플렉션 포인트에 와 있다. 인플렉션 포인트는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AMD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리사 수가 또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번에 AMD의 First Quarter Result, 즉 1분기의 결과를 보면 6주의 그 레비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온 레비뉴냐면 자일링스죠. 따라서 이번에 자일링스의 레비뉴는요, 한 6주 정도만 포함이 된 겁니다. 3달 중에 6주니까 한 반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는 자일링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100% 포함이 된다면 AMD의 매출에는 엄청난 탄력이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6주밖에 자일링스의 매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2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인수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부터는 100% 자일링스의 매출이 다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리사수는요, 자일링스의 그 존재감은, 이 중요성은 오버스테이트 될 수 없다.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존재다. 정말 과대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존재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링스 덕분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테크놀로지의 포트폴리오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AMD는요, 어닝 같은 경우는 1.13달러를 발표를 했고 매출은 5.9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자일링스가 공헌한 부분이요, 559 밀리언이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를 공헌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3개월 내내 만들어낸 매출이 아니라 단 6주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분기부터는 이거보다 한 2배 넘는 그런 매출을 자일링스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1.1 아니면 1.2 빌리언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 AMD의 매출에서 한 20% 정도 자일링스에서 적어도 15% 정도는 감당해 줄 수 있겠다. 굉장히 좀 커다란 비즈니스 한 부분이 자일링스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르사수가 또 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강세를 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게임 쪽도 강하고 오토모티브, 자동차, 그래픽, 그리고 이제 자일링스까지 포함이 되면서 자일링스는 이제 통신 쪽에 굉장히 강세가 있거든요. 이 AMD가 풀 이어 레비뉴가 6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성장세가 완전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펜산도까지 우리가 만약에 인수가 마치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펜딩이거든요. 이 펜산도의 인수권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진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시장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이 시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자, AM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런 리사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스톡이 개인했다.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어제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가 오픈을 했다. 자, NFT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라 그랬잖아요. Non-Fungible 토큰은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자산은 모두 다 복사가 가능했죠. 이렇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희귀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아트 작품이라든지 일종의 자산들도 이제 복제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요. 이렇게 복제가 불가능해지고 대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논펑저블 토큰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오픈을 하는데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퍼블릭한테 오픈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한 6%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시를 했는데 베타 버전의 논펑저블 토큰 마켓플레이스는 시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상인들을 불러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베타 테스터들은, 그러니까 베타 버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코인베이스 NFT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이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사고 팔 수 있다. NFT를 드디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NFT를 사고 팔 때는요, 어떠한 돈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냐면 이더리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블랙체인을 가지고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켓플레이스의 트랙션을 올리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일단은 트랜잭션 피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리미티드 타임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단 한시적인 기간 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수수료를 받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NFT라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좀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 느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수료 없이 이 플랫폼을 개방을 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NFT 숍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예술 작품, 우리가 볼 때 이제 좀 유치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피카소가 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런 건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기 밑에 이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0.39 이더리움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것은 굉장히 좀 간단한 동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그 예술 작품, 약간 이제 움직이는 동적인 그런 디지털 자산들도 판매가 되고 있다. 0.35 이더리움을 줘야 할 수가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쭉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딸아이도 굉장히 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딸아이의 작품을 여기에서 좀 올려서 판매를 해야겠다. 뭐 이러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 딸 입장에서도 자기의 작품이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거에 상당히 좀 많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용돈도 벌어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디지털 자산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요, 코인베이스 NFT 샵 가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기사는 팔란티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팔란티어에서 비교적 좀 대형 계약건을 하나 따냈다라는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실렉티드 됐다, 선택이 됐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됐냐면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뭐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헬스와 휴먼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이번에 5년짜리 계약에 팔란티어를 선택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그 가치는 한 90밀리언 정도니까 9천만 달러죠. 9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BPA다. BPA는요, 여기 나와 있죠. Blanket Purchas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Blanket Purchase Agreement가 뭐냐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계약건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제 오더를 낼 건데 이거를 조금 합쳐서 이제 계약을 함으로써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러한 형식의 계약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스카운트한 금액이 한 90밀리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90밀리언은 한 가지의 오더를 위한 가격이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다양한 오더를 팔란티어에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0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BPA를 가지고요. HHS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피셜은 이제 공무원이죠. 이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그 디파트먼트들이 많은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다양한 그런 오더를 팔란티어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더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10.5먼스니까 한 11개월 가까이 되는 장기 프로젝트죠. 그리고 멀티밀리언 달러의 컨트랙트다. 따라서 몇백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첫 번째 오더를 이번에 따내게 된 거고, 이 임무는 뭐냐면요. HHS 부서에서 지금 어드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부처랑 특히 한 개의 단편 계약이 아니라 BPA를 따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다양한 임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벌크로 이렇게 컨트랙트를 진행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월 5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과연 어떠한 형태의 긍정적인 발언을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는지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휴일 즐거운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오후 8시 저녁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teve Leisman, CNBC. Thanks for taking my question, Mr. Chairman. You talked about using 50 basis point rate hikes or the possibility of them in coming meetings. Might there be something larger than 50? Is 75 or a percentage point possible? And perhaps you could walk us through your calibration. Why 1 month or one meeting should we expect at 50? Why something bigger? Why something smaller? What is the reasoning for the level of the amount of tightening? Thank you. Sure. So 75 basis point in an increase is not something the committee is actively considering. What we are doing is we raised 50 basis points today, and we've said that, again, assuming that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evolve in ways that are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there'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for the next couple of meetings. So we're going to make those decisions at the meetings, of course, and we'll b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as well as to financial conditions. And finally, of course, we will be communicating to the public about what our expectations will be as they evolve. So the test is really just, as I laid it out,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evolving broadly in line with expectations. And, you know, I think expectations are that we'll start to see inflation, you know, flattening out and not necessarily declining yet, but we'll see more evidence. We've seen some evidence that core PCE inflation is perhaps either reaching a peak or flattening out. We'll want to know more than just some evidence. We'll want to really feel like we're making some progress there. But I mean, we're going to make these decisions, and there'll be a lot more information. I just think we want to see that information as we get there. It's a very difficult environment to try to give forward guidance 60, 90 days in advance. There are just so many things that can happen in the economy and around the world. So, you know, we're leaving ourselves room to look at the data and make a decision as we get there. I'm sorry, but if inflation is lower 1 month and the unemployment rate higher, would that be something that we would calibrate towards a lower increase in the funds rate? Or I don't think 1 month is not no. 1 month's reading doesn't tell us much. You know, we'd want to see ev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in a direction that gives us more comfort. As I said, we've got 2 months now where core inflation is a little lower, but we're not looking at that as a reason to take some comfort. You know, I think we need to really see that our expectation is being fulfilled, that inflation, in fact, is under control and starting to come down. But again, it's not like we would stop. We would just go back to 25 basis point increases. It'll be a judgment call when
when these meetings arrive. But again, our expectation is if we see what we expect to see, then we would have 50 basis point increases on the table at the next two meetings.